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우호적인 사우디가 이번에는 자주포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사우디는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국가 2위로,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바로 다음 순위인데요. 국내 방산업계는 중동 UAE의 천궁2 수출, 이집트의 K9과 탄야군 반차 등을 수출하며 중동지역 수출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사우디 역시 천궁2를 구입하며 한국과 사우디는 육해공 방산협력을 진행할 것이고, 이 계약은 시작에 불과함을 알렸습니다. 지난 5일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후 한국 국방장관과 사우디 국방장관 간의 회담도 진행되었으며, 당시 회담에서는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회담에 앞서 사우디 측은 경기 포천 승진 훈련장에 있었던 육군 제병 협동 통합화력 격렬 훈련을 참가하였으며, 훈련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우디 장관은 이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현재 한국산 K9은 독일이 아닌 한국산 엔진을 장착하며 수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이에 대해 중점적인 회담이 오고 갔습니다. 일전에도 독일에서는 K9 수출협상에 독일산 기술로 라이센스 생산된 엔진을 빌미로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가서 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엔진 갑질 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전면 국산화입니다. 한국이 이를 악문 결정적인 이유는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협상 당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독일이 엔진 기술을 문제 삼아 은근히 견제를 걸어오고는 있었지만, 아랍에미리트 사업에서는 정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독일이 나타나서 그간 한국이 들인 노력을 공중분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동 방면 수출이 얼마나 수익성이 크고 또 그만큼 조심스러운지를 생각해보면 독일의 회사는 그야말로 다 된 밥에 독일은 숟가락만 얹은 셈이 되었는데요. 그 뒤로도 독일은 유독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중동 지역에 K9을 팔려고만 하면 끈질기게 방해를 했습니다. 아예 방산 전시회 견본품 전시조차 못하게 할 지경이었죠. 참다 못한 한국은 독일의 갑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K9에서 독일 기술의 작은 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모조리 뽑아내기로 합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게 기대한 무기 수준의 디젤 엔진의 국산화에 본 사례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는 독일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을 뿐, 누구도 관련 시장에서 독일 기업보다 나은 입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엔진 개발 사업에 감히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이 축적된 라이선스 생산 기업인 STX에게 국산화 사업을 맡기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독일 엔진을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를 국산 개발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것인데요. STX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불과 3년 만에 엔진 국산화를 성공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STX가 국산화 과정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은 독일 엔진을 초월하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정확히 동일한 재원이었던 것인데요. 외부에서는 그걸 목표로 한다면 다소 목표치가 부족하지 않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엔진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능한 빠르게 K9을 독일의 영향력 하에서 빼내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TX는 이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K9 자주포 체계 장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엔진만 바꿔 탑재하면 국산화에 100%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능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뜻은 또 아니었습니다.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을 뿐, 설계상동일한 재원을 맞춰서 완벽한 호환성을 갖춘 뒤로는 어느 정도 성능적인 개량도 해냈습니다. 연료 분사 장치를 전자제어 장비에 통합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전자제어 장비가 엔진 내부 연소 과정을 해석해서 연료 분사 패턴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엔진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엔진 대비 연료소 비율이 5%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STX가 이러한 가공할 만한 성과를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성공해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독일은 대한민국 전차가 가는 길목마다 한국산 전차를 방해해왔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의 작은 국가라고 한국을 무시했던 독일에게 대한민국 방산의 약진은 비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독일과 유럽의 형편없는 납기와 한국의 신속한 납기는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차륜형 K9 모급을 공개하며 독일 방산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이라 불리는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유럽 진출에 성공하기 전까지 유럽 방산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독일제 무기들은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석권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 국제 방위산업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성능과 빠른 납기,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무기를 선보이며 독일과 유럽 방위산업 시장에서 그들의 밥그릇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주포 분야에서는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가 한국산 K9을 선택하며 독일은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RCH-155가 미국의 철제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그동안 운용하던 견인포를 전부 퇴역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견인포가 자주포에 밀려나는 상황에서도 M777 견인포와 같이 경량화된 신형 견인포를 도입하여 운영했던 나라인데요. 견인포가 자주포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군을 배치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견인포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제임스 레이니 장군은 견인포의 효율성이 끝났다고 믿는다는 발언을 하며 이제는 전장에서 견인포가 설 자리는 없어졌다고 말했으며 이는 그만큼 미군도 견인포보다는 더 강력한 자주포 전력을 확보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독일보다 먼저 K9A2를 미군에게 제안하며 자주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RCH-155가 미군의 견인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국의 K9A2와 독일의 RCH-155가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결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방산시장인 것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방산무기가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독일제 자주포를 누르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거둔다면 K9A2가 세계적으로 최강의 자주포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자국 안에서 정비된 기동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차륜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로에서의 기동보다 지형의 제약을 덜 받는 궤도형의 장점이 더 크게 주목됩니다. 특히 중동의 사막 지형 등에서는 차륜형 차체의 기동이 제한될 여지가 많은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미군의 입장에서는 지형지물의 제약을 덜 받는 궤도형 자주포를 선호할 여지가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K9A2는 독일의 RCH-155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RCH-155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54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K9A2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최대 6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신형 장거리 연장탄의 대량 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한국이 수치상으로 독일보다 6km 더 긴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것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궤도형 차체를 사용한다는 점은 포탄 사거리와 합쳐지며 독일산 자주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술점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는 기동성이 우수하지만 지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갖춰진 도로망에서 멀리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궤도형 자주포는 지형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도로망을 벗어나서 보다 더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한 위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와 드론 등으로 인해 포병에 대한 적의 위협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스펙상 6km, 사실상 10km 내외에까지 사거리 차이를 벌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를 운용하는 부대의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심지어 포탄을 적재할 수 있는 양과 가격 경쟁력 모두 한국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RCH-155는 차륜형 플랫폼에 나오는 차체의 장점 일부를 제외하면 K9A2보다 전략전술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K9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비교였습니다. 특히 이집트 자주포 입찰에서 중국산 자주포와 프랑스산 카이사르까지 K9이 이기자 세계는 한국 방산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K9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과의 대규모 수출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우디군의 최전선에 한국산 천무가 활약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군의 홍보 영상을 통해 천무 수출이 확인된 지 고작 6개월 만의 실전입니다. 천무를 비밀리에 수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예멘 반군의 공격에 천무를 동원해 반격한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 다연장 로켓의 위력이 만천하에 입증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성공적인 대비로 인해 천무의 추가 도입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산 다연장 로켓 무기에 대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앞서 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실전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K239 천무는 뛰어난 성능을 가졌었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사실 외면받아왔습니다. 성능은 분명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연장 로켓은 실전에서 입증된 평판과 신뢰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K239 천무에 대한 구매 문의가 속속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우디라는 나라가 속해 있는 중동이라는 극한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대비로 미국산 하이마스에 버금가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만든 명품 다연장 로켓인 천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중동 테러 조직이 한국산 미사일에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테러 조직의 정체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었고 이들을 보복하는 데 사용된 무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라 것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온건적인 이슬람 국가들에게 있어 없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인 만큼 사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집단인데다가 반군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들은 예멘의 공화국 수비대와 정규군을 그대로 흡수하여 세력을 키워왔는데요.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한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도저히 반군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무기들을 비도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초기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홍해 북부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이 격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악포격은 중동의 혼란을 틈타 분쟁을 재개하려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쏟아부으며 사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다는 예멘 북부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교통요지인데다 반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의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미사일 전력 역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포격에 사용된 다연장 로켓이 대한민국의 K239 천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서 아랍에미리트가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K239 천무 도입을 결정지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멘 후티 반군 퇴치를 위함이었는데요. 차륜형인 천무는 궤도형인 미국산 M270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릅니다. 또한 발사 후 재장전 시간 역시 천무가 160초에 불과한 데 반해 M270은 260초 이상 필요한데요. 단순 화력 비교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전투 지속력과 기동성이 있어 천무의 압승이며 그나마 천무의 기동력과 비교할 수 있는 건 하이마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는 공중 수송을 위해 로켓 발사대를 한 개로 줄였고 덩달아 화력도 천무의 반토막이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화력인 만큼 천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무의 230mm, 239mm 로켓은 기타 차량까지 관통할 수 있는 집속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포드당 6발, 총 12발의 230mm 로켓을 고작 2분 만에 전부 쏟아부을 수 있는 천무의 능력을 감안하면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요. 심지어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활용해 1분에 12발을 모두 다른 표적을 향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경지대 전체를 포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포격이 이뤄진 지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사다는 후티 반군의 발상지이자 최전선 거점 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최소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적어도 15에서 20m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놨을 것이라 예상하면 일반적인 자주포나 견인포로는 타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기지를 정해 정확하게 타격했는데요. K9과 같은 고성능 자주포에 초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자주포로 이만큼 정밀한 포격은 어렵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보유한 자주포는 미국의 M109 시리즈와 중국의 PLZ-45 프랑스의 세자르 정도가 전부입니다. 초정밀 포격은 고사하고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 주둔지를 공격하기엔 사거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대한민국의 K239 천무에도 미국의 M270,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 러시아의 브라티노 토스1A 등 다양한 종류의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예멘 후티 반군 포격에 K239 천무를 강조하며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KTSSM 전술탄도 미사일이 천무에 통합되어 300km 급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KTSSM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한 군사력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핵심 무기 체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무기가 다시 한번 방산시장에서 그 위력을 드러내며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군요.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